아이고, 잠시만요. 저 지금 컴퓨터에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혹시 지금, 어, 연결이 조금 끊기거나 그러던가요? 좀 어떻던가요? 괜찮은데요? 아, 괜찮아요. 네네. 네. 아, 네, 다행이네요. 네네. 저 그러면은 저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면이 자꾸 끊긴다고요? 제가 제가 현재 인터넷이 불안정해서 그렇습니다. 정해서 그렇습니다. 좀 이제 선 연결을 좀 계속 손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될 거예요. 자, 한번 스터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화랑으로 넘어갔는데, 이 화랑 3권 4주차 두파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파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복 직후의 사회상을 반영한 작품이라서 선정을 한 작품이에요. 사실 광복 직후를 다룬 작품이 우리 문학사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 직후의 사회적 혼란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어떻게 팽배했는가, 이런 류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서 좀 가치가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두파산이라고 하는 작품이 조금 이제 돈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좀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수업 중에 조금 이제 진행이 어렵거나 힘들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핵심어 찾기 두 번째 훈련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 논술과 문해 이렇게 둘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들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좀 차근차근히 설명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쪽입니다. 64쪽. 일단 페이지는 64쪽. 64쪽. 지금 어떤 이유든 갑질 사회는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갑질이라고 하는 요런 것들이 이제 한 2020년 이전? 그때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소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루고 있는 충남일보의 기사를 이제 칼럼을 이제 실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염상석과 관련된 이제 염상석 선생님의 어떤 생애, 그리고 이제 작품의 어떤 특징, 그리고 이제 두파산에 대한 작품 해설과 대표작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염상섭 선생님 하면 이제 두파산, 그리고 3대, 요 정도의 작품들이 유명하고, 나머지 작품들은 뭐, 무화과 정도 읽어본 분이 계실 것 같고, 아니면은 대체로는 그냥 두파산이나 3대 정도만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백구나 추유나 이런 류의 작품들 뭐 줄거리나 이런 것들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가끔씩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당황하지 않으시려면 이런 것들 이제 줄거리 정도만 이제 좀 정리해서 수업 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백치아다다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고, 이 백치아다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어려운 작품이기도 하거니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비슷한 작품 살펴보기라고 해서 이제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작품인데, 좀 이거 백치아다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거 내용을 상황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거리 소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치아다다는 좀 전체적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스토리라인을 정리해주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파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돈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데
선생님들께서 이거 수업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셨고, 좀 어떤 부분이 조금 아쉬운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뭐 일단 제가 처음으로 운을 띄면 이거 제목 두 파산이 가지고 있는 이거 의미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파산이라고 하는 요게 정신적 파산과 물질적 파산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테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신적 파산, 물질적 파산 요 두 가지를 두 파산이라고 일컫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두 가지의 파산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제목 두 파산의 의미를 나중에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두 파산의 교재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업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교재를 제작할 때는 좀 어떤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흐름이 바탕이 돼서 좀 문제 배열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요 문제는 좀 나중에 풀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식으로 좀 수업 진행하셨나요? 최재하 선생님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나요? 아, 네. 네. 저 수요일 날 수업 진행했는데요. 네네. 주파산의 의미에 대해서 아이들이 네. 알아서 알아왔더라고요. 아, 이걸 일단 아, 알아서 알아왔다. 네네. 이해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음. 내용 파악은 잘 못하는데 이제 애들이 네. 문제풀이 익숙한 애들이다 보니까 주파산이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찾아내더라고요. 음. 그래서 문제 푸는데 필요한 그 키워드는 이해를 했고 이제 내용은 이해를 못해가지고 제가 주파단이랑 치숙은 다른 수업이랑 다르게 네. 미리 줄거리 설명을 쭉 해줬어요. 네네. 두 번, 세 번 읽었는데도 이해 안 된다는 친구들이 많아서 음. 줄거리 설명하면서 이제 교재에 나오는 문제들도 같이 버무려서 설명을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문제 풀이로 네네. 들어갔거든요. 음. 주파산을 이해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왜 네네. 정신적 파산이 왔는지, 왜 물질적 파산이 이렇게 왔는지 이 과정을 이해를 못하고 시대적 배경을 이해시키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네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일제강점기 소설을 다루고 있잖아요, 배경이. 네네. 앞에 설명했던 소설들이랑 연결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네네. 결혼 정년기 동백꽃에서 나왔던 것처럼 15, 16세가 정년기고 이 사람들도 그 나이에 결혼을 했다. 여기서부터 음. 시작해서 왜 돈이 많았던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몰락했고 그 과정들을 앞에서 설명했던 소설이랑 연결해서 설명을 해줘야 애들이 조금 받아들이더라고요. 음. 그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은 금전관계에 대한 이해도 조금 시켜주셨나요? 뭐 돈이 얼마가 가고 얼마 이자가 붙고 뭐 음, 이런 것들이요. 수치 계산하는 거는 안 했어요. 수치를 또 계산하는 건 따로 하지 그것까지 않고. 국어에서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원래 처음 교재는 좀 수치를 네. 계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옛날에 이거 제작했을 때는 요게 있으려나? 한번 제가 볼까요? 음. 옛날에 교재 제작했을 때는, 음, 한번 보면, 이게 옛날에, 잠시만, 여기 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얼마를 빌려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짜리 그리고 이제 얼마를 동업 형식으로 투자해서 얼마 안팎의 배당금을 받아가고 그리고 이제 얼마, 이제 뭐 그런 돈과 관련된 어떤 지저분한 관계도 있죠. 그것들을 이렇게 쭉 한 7, 8단계, 9단계까지는, 이 9단계까지를 좀 설명을 하면서 좀 짚어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짚어줘 주니까 이제 물론 이제 수업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아, 진짜로 너무 악독하게 돈을 많이 가져갔구나. 원래 거의 빌려준 돈만큼 이자를 받아가고 또 이제 사실상 가게를 이제 인수하는 거잖아요.
가게를 빼앗는 지경까지 가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고리대금이라는 게 학생들이 어떤 정도로 이제 심각한 건지 좀 이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좀 수치를 계산하는 것들은 사실 어려워하기도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줄거리 라인을 설명해 주는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좀 수업 진행을 좀 어떻게 했나요? 수원정자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채팅으로 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안성재 선생님께서는 좀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음, 저는 아이들이 네, 저희 애들이 질문이 별로 없나 봐요. 지하철반이랑 다르게. 네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두 파산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아이들이 웬만해서는 알아왔더라고요. 네네. 네. 수원 저희 정자원 선생님 말씀하신 거 보고 할까요? 네네. 정자원 네. 선생님께서 지금 어, 지금 앞서 염상섭 선생님의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해설을 찾아서 애들이 얘기를 좀 했고 그리고 두파산에서 정례와 오김의 어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게 한 명씩 정례의 사건과 오김의 입장에서 상황을 발표해 보도록 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례라고 하는 이 등장인물과 오김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서로 지금 입장이 다른데 그 두 인물의 입장에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발표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고 뭐 가게를 왜 열었고, 뭐 돈이 어떻게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오김 같은 경우에는, 뭐 정례 오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뭐 돈을 주고 받는 관계인데, 서로 친구 사이고, 뭐 그리고 이제 서로 시기 질투하는 부분이 조금씩은 있고, 약간 이런 류의 관계들을 좀, 상황을 발표해 보도록 해보신 것 같아요. 음. 안성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좀 하셨나요? 등장인물들의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서로의 상황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혹시 뭐 수업이 좀 분량이 많거나 조금 겹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던가요? 안성치 선생님께서? 네, 분량 괜찮았던 것 같고,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채만식이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작을 영상섭이랑 채만식 비교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66페이지 작가 소개부터. 네네. 네, 그래서 둘 음, 다 우리 사회의 문제 현상을 제기하는데 채만식은 약간 풍자로 제기를 했고 네네. 그거 비교해서 영상섭은 이제 조금 사실주의적으로 현실 묘사를 잘하는 거에 그 음, 중점을 둬가지고 했다. 이게 특징이다 해가지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음, 줄거리 하면서 저는 4번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길게 자세하게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특징과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정례 무치님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영상섭의 특징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뭐 인물의 자세한 설명이나 상황의 자세한 설명 같은 거 이런 거 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음. 요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염상섭 선생님과 최만식 선생님을 이제 설명하다 보면 우리가 사실주의도 나오고 뭐 네, 자연주의도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애들이 뭐 요거는 질문을 좀 안 하던가요? 자연주의에 대해서? 자연, 자연주의에 대해서 질문은 안 하는데 제가 해주긴 했거든요. 영상섭이 워낙에 자연주의의 대표자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줬던 것 같아요. 자연주의. 여기 나와 있는 정도의 이제 설명에 조금 더해준 정도였나 봐요. 네네. 되게 뭐, 과학적 그 자연주의 정의 있잖아요. 과학적 네네. 방법론에 따라서 뭐 상황을 분석하고 관찰하고 그런 객관적인 묘사를 더 중시하는 그런 음. 거였다라는 자연주의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거, 자연주의하고 사실주의가, 요게 아마 좀 학생들이 나눠서 이 사람이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작품을 썼다라고 하는데,
자연주의적인 작품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수업 준비하시면서 좀 생각해 보시고 준비해 보시면은 아마 조금 더 수업 준비하시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조금 길게 설명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이런 류의 질문을 받지 않으실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음, 지금 뭐 여기 이거 창의통합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나 보강해야 될 점이 없나요? 음. 혹시 위대원에서는 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셨나요? 음. 저희는 일단 그 앞전에 말씀하신 원장님들처럼 그 선생님들처럼 그 두 파산의 경제적과 정신적인 파산의 그 차이를 알려줬고 저는 그 이준규 원장님이 말씀하셨 그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그 뭐 비율적인 부분도 조금 경제적인 부분도 설명을 했던 것이 뭐 네. 은행에서 빚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교장 선생님 오기미한테 얼마 정도 해서 그 비율이 있는데 네. 오기미가 그 정도 고리대금업자에 대해서 지금은 없지만 네네. 예전에는 그 높은 이율을 받아내기 위해 뭐 어느 정도의 그 정내 모친을 힘들게 했는지에 음.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또 그 원금보다 더 많이 받았던 거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만큼 네. 이 오기미가 예전에는 친구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음. 정신적으로, 성격적으로 이렇게 됐다. 원금을 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이상의 것을 계속 경제적인 부분을 계속 연하니 이래서 그 오기미가 정신적으로, 성격적으로 파산이 된 상황이 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음. 또 얘기를 좀 일할 오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네네. 맞아요. 그 이자 1화 오프닝이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네, 그 점에 간단하게 대해서, 이런 네, 맞아요. 네, 말씀해 그리고 주세요. 네네. 네, 그리고 그 그리고 여기 두 파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최만식 소설의 그 치숙하고 네네. 그 시대적 배경하고 이 두 파산의 일제강점기하고 광복 이후에 대한 그 시대적 배경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고 네네. 또 이 두 파산이 사회적인 문제점이랑 또 소설 속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음. 이 얘들한테 뭐가 있겠는지 너희들이 만약에 정리 모친이라면 혹은 오김이라면 혹은 뭐 교장이라면 너희가 어떤 식으로 공감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 이후 좀 결론이 열린 결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간단히 좀 얘기도 나눴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애들은, 그러면 뭐 정례 모친의 어떤 그 남편? 네. 그 정례 모친 남편의 어떤 입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오김의 입장이라던가 할 때 좀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자기는 어떻게 행동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정내 그 모친의 남편에 대해서는 크게 네. 얘기는 안 하고 일단은 설명했을 때 정리 모친이랑 정리 모친 그 패밀리랑 또 오김이랑 요 두 인물에 대해서 주로 다뤘고 그 네네.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제 정리 모친하고 오김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 공감하지 않는 부분 또 음. 이후에 그 둘의 관계 너희들이랑 어떻게 했을 것 같니?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아이들은 정내 그 모친의 남편에 대한 부분보단 정내 모친 그 다음에 오기미이라고 했을 때 음. 아이들은 오기미가 너무 심하다. 둘이 음. 친구였는데 왜 이렇게까지 원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더 받으려고 하냐. 음.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부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게 광복이 되고 나서 재산이 뺏기게 됐으니 그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좀 되게 못됐다라는 음. 자기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 친구 우정이 중요하다. 뭐 아무래도 그런 음.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정림 모친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아이들이 얘기하자고 불쌍하다. 음. 뭐
경제적으로 파산된 것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적 배경 때문에 음. 그 친구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남은 건 남편뿐 뭐 이런 이런 아이들의 자유로운 얘기를 좀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학생들이 실제로 감정이입을 많이 해서 정해 못 네. 치는 좀 불쌍하다. 불쌍하다. 열심히 그리고, 문방구에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내기 바쁜 남는 게 없는 그렇죠. 요즘 가게도 애들이 뺏기고. 네, 요즘 애들이 의외로 네. 뭐 정확한 계산에 대한 부분은 몰라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깊게 아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네. 애들이,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그, 것보다 네네. 얼마큼 남냐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네,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애들이 생각보다 경제적인 부분에 밝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막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더라도 뭔가 좀 네. 이런 이문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폭이 좀 저희 때에 비해서는 좀 넓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저도 수업하면서. 그래서 그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일할 오픈을 좀 설명해야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리대금에 대한 부분은 네네. 지금 너희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얼마 빌렸는데 그거를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야 되는 원금도 더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할 오픈이라는 부분을 좀 알려줘야지만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아, 네네. 그 금전적인 부분들은 아마 여기에서도 이제 좀 나오기는 하지만 이 경제적 파산 과정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오김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쁜 인간성, 그리고 이제 교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 이제 교장이라고 하는 인물 역시도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래는 이제 교장 선생,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도덕성을 좀 추구하는 인물로 나올 텐데 이런 교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통해서 그 당대 시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 그리고 각자 도생해야 하는 어떤 한계, 어떤 사회적 혼란상 속에서 누구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기회를 얻어서 뭐 이제 성공하고 이제 큰 부를 축복할 수 있는 어떤 혼란기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교장이라고 하는 인물의 변화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사실 정의의 부친이라고 하는 인물 역시도 좀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정의의 부친의 어떤 그 기본적인 한계, 그리고 이 정의의 부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치판을 기웃거리면서 뭔가 기회를 엿보고 조금 이제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 그래서 그게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묘사를 통해서 당대 시대가 전체적으로 혼란스럽고 누구도 이제 잠시 잠깐의 어떤 줄을 잘 대거나 잘 보여서 기회를 얻으면 갑자기 급부상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인물로서 정예의 부친과 교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도 이제 이 작품을 선정한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인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를 통해서 당대의 시대를 좀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김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것도 오김 같은 경우에도 신여성이었고 실제로 여성 운동을 주도하는 인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부터 이제 물질적인 가치만 추구하는 인물은 아니었고 정신적인 가치를 굉장히 추구하던 인물로 나오는데 그 인물이 실제로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제 쇠퇴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기심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 누리던 어떤 부를 유지하고 이제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지위를 계속 존속시키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오김의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어떤 계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김 역시도 사실 정신적인 파산을 이제 겪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어떤 원래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김이라고 하는 인물이 변화된 모습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묘사해 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묘사해 주신다면 조금 더 수업 진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시대상하고 엮어서 잘 설명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가 이제 오김이었다면, 자기가 정례 모친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입장들을 발표해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활동인 것 같아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수업 진행하시면서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음,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한 건가 싶어서요. 네네, 저는 오김이랑 정내모친이라는 이름부터 비교를 해줬거든요. 네네, 친구인데 호칭이 완전히 달라서 이제 같은 네네, 시대 인물이라고 안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오김은 자식이 없고, 그리고 네네, 정내모친은 아이가 있어서 아이 이름을 따서 저렇게 부른다. 이런 거 네네, 먼저 해주고 시작하면서 저는 김오김이 고관의 후실로 들어갔다는 것부터가 일단은 돈에 대한 그런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줬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정신적인 것보다 경제적인, 네네, 물질적인 걸로 이미 조금 방향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음, 일깨우니까 그게 더 강조가 됐고, 음, 정래모씨는 똑같이 신여성이었지만 이제 음. 정신적인 가치를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의 경제력보다는 그런 마음을 보고 결혼을 한 거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네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설명을 한 건지.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사회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어떤 영달, 어떤 개인의 어떤 사회적 지위의 향상,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는 건 아닐 텐데, 여기에 그런 류의 작품들이 나와요. 이제 그 작품에 그런 언급이 나오는데 한번 보면, 저도 이제 잘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면, 지금 그 정예 모친이 혼자 넋두리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이제 어떤 부분이었지? 몇 페이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옛날에는 뭐 어땠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정예 모친은 눈물이 핑 돌았다. 27가지 동경바닥에서 신여성 운동이네, 연애네, 어쩌네 하고 멋대로 놀다가 지금 영감의 후실로 들어앉아서 세상 고생은 알까? 아이를 한번 낳아보았을까? 이런 류의 것들이 나오는데 이때 이 신여성 운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막 어떤 계급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대해서 뭔가 진정성 있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원래 오김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본적으로 어떤 신여성 운동,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떤 그 여성들의 어떤 변화, 그리고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감각이 있는 인물이었고,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고, 연애라고 하는 것도 역시 또 마찬가지인데, 이 연애는 이제 자유연애를 얘기하겠죠? 자유연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자유연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경제적인 지위라던가 이런 것들, 뭐 이제 조건, 이런 것들을 보다는 뭐 우리 남녀 간의 어떤 기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통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사회적인 관계나 사회적인 계급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신여성 운동, 그리고 연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들던 인물인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떠들었느냐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어렸을 때는 그런 인물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었던 거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운동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래요. 이 운동들이 사실 여성 운동들을 주도했던 이제 신여성들, 이제 대학을 다니고 이제 여성들이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뭐 이제 동경 유학까지 갔다 온 인물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유연애 운동에도 참여했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어떤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는 기존에 말했던 거랑 별개로 행동하는 거죠. 음. 그런 류의 상황으로 이해하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하네요. 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아마 요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오김이라고 하는 인물이
원래는 이제 부자로 살다가 이 오김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본인이 이제 조금 불안해해요. 왜냐면 이제 자기 남편이 실부역자이기 때문에 자기 이제 부를 축부해 놓은 것들을 많이 뺏길까 봐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돈놀이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음. 근데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네네. 그리고 또 혹시 뭔가 이 두파상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음. 8번 진행할 때요. 네네. 여기서 질문에서 바로 답을 뽑아내는 게 어려웠어요. 아, 맞죠. 이게 조금, 음, 그거는, 이거 소설의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조금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8번 문제는, 이거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포괄적이어서 답변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럼 이거는 조금 더 질문이 구체적으로 변하면 좀 괜찮을까요? 네. 음, 그러면은 조금 더 질문이 구체적으로 변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저 그리고 혹시 뭐 다른 얘기 좀 있으신가요? 저는 요거는 그냥 한번 간단하게 언급하고 잠시만요. 아, 오히려 구체적으로 짚어줘서 아이들이 더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서술상의 어떤 시점의 특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시점의 특징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관련해서도 좀 표시를 해주면은 학생들이 뭘 찾아야 하는지 생각하고 이제 스스로 찾을 수 있고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거 수업을 하실 때에는 가에서는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찾으면 좋을 것 같고, 나에서는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찾아봐라 라고 학생들한테 시간을 주고, 그 후에 학생들이 찾으면 설명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특징적인 부분에 밑줄을 치고 그 부분에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기로는. 음. 네. 저도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네. 이 네. 문제들이 나온 의도가 네. 같은 경우가 소설의 표현상의 특징을 정리하는 건데, 네네. 이게 저는 이해를 하기로는 이제 가랑 나를 보면은 이제 오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오기미가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얘 심리와 얘 과거와 막 이런 것까지 다 나오면서 이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기미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애만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요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약간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개성적인 인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영상섭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소설에. 표현의 네네. 특징. 그래서 개성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나 그러니까 4, 5, 6, 7, 8 다 네. 4번 같은 경우는 상황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5, 6, 7, 8을 통해서는 인물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네네. 작가가 오히려 막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가진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거를 그래서 할머니 마지막에 하면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네네.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고 또 인물이 개성적으로 묘사되면서 네, 네네. 오히려 육자로 하여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든다. 네네. 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근데 이거는
제가 그러면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봐도 될까요? 이거는 왜냐면 이제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던 내용이었었는데, 음. 그 자연주의 계열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자연주의 계열의 작품이라는 게 아니라 염상섭이 우리나라에서 뭐 자연주의라고 하면은 부작품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연주의 계열의 작품은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라고 하는 작품하고 그리고 김동인의 감자라고 하는 작품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자연주의라고 하는 거를 왜 그러면은 우리가 왜 설정하고 왜 이거를 자꾸 강조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사실 안성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표현상의 특징이 있죠. 그게 이제 염상섭의 어떤 소설을 자연주의 계열로 보는 요인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상으로 강조해서 설명해 주신 건 아주 적합한데 요거를 이제 애들하고도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자연주의가 사실 이게 조금 논란이 되는 게 표본실의 청개구리라고 하는 작품을 이걸 자연주의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 자연주의가 도대체 그러면 뭐냐? 자연주의라고 하는 건 등장인물을 특정, 특정 상황에 던져 놓았을 때 과연 이 인물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치 과학 실험을 하듯이 보고 관찰한 결과를 소설로 구성하는 기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등장인물 자연주의라고 얘기하는 구성하는 거거든요. 게 네네.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떤 등장인물, 가령 이제 김동인의 감자에 보면은 그 주인공 여자 있잖아요.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주인공 어떤 여성이 우리 나오는데, 네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주인공 여성? 복자 들어가지 않았나요? 복녀! 맞아, 복녀인 것 그죠?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복녀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복녀가 처음에 어떤 인물로 나오냐면, 그냥 일반적인 농가에서 자란 순박한 여성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박한 여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덕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나와요. 근데, 이 복녀가 시집을 잘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시집을 잘못 갈 때 가난한 빈민 남성에게 시집을 가는데 얘가 이제 가난하기만 하면 좋은데 게으르기도 해요. 게으른 가난하고 게으른 빈민 남성에게 시집을 가다 보니까 복녀가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복녀가 처음에는 뽕나무 밭에 가서 뽕나무 이제 잎을 따는 노동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뭐 어느 순간 이제 거기에서 감시하는 분이 이제 잘 봐주는 여성들 갑자기 이제 어느 숲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갑자기 그 여성들을 쉬면서도 돈을 쉽게 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복녀가 복녀가 점차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여기게 돼요. 그러면서 변해요. 근데 이때 변한 거는 복녀라고 하는 인물이 나쁘기 때문이다, 착하기 때문이다의 어떤 본성적인 영역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건 본성적인 부분 때문에 복녀가 몰락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주어졌기에 복녀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녀라고 하는 인물은 그냥 어떻게 보면 객관적 피실험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염상섭의 이 작품을 우리가 자연주의 계열의 작품으로 보지는 않지만 이 김호김이나 정리의 모친이라던가 교장이라던가 이런 류의 인물들이 원래 본성이 나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얘네들이 주어져 있는 상황 우리가 일종의 어떤 실험실 안의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변인 통제된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 조건들이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 역사적 상황 안에 던져져 있는 인물들인 거예요. 그냥 이 네 명 역시도. 그래서 이 네 명 역시도 김호김은 원래 본성이 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혹은 정예모치는 본성이 원래 선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마치 피실험체처럼 이렇게 행동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아마 안성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조금 이제 이런 소설의 표현상의 특징에서 보면은 이제 조금 객관적인 시선으로 인물들을 바라보고 그 인물들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라던가 어떤 그 내면 심리 그리고 오김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오김에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신 이유가 아마 이 자연주의적인 묘사를 하는 염상섭 소설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앞에 있는 자연주의랑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음.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네네. 결론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인물도 절대 악이 아니고 저 인물도 절대 선이 아니고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래서 네네. 작가가 의도한 거는 결국은 이 문제의 상황, 음. 이 당시 시대 사회, 그 그렇죠. 시대를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인물도 표현을 하고 이 상황도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마무리를 했거든요. 아, 네네네. 아주 좋은 네. 마무리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갖고 3번이 가장 3번이랑 8번을 가장 좀 마지막에 하는 음. 순서로 이렇게 바꿨던 것 같아요, 수업할 때. 3번이랑 8번이요. 네, 그러니까 숨은 주제, 그러니까 음. 삶을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해주고, 그다음에 8번도 그 오기미에 대해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근데 거기 둘 다 여기 작품의 숨은 주제와 소설의 표현상의 특징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결론으로 하기가 조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음. 마지막에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요런 것들이 조금 어떤 흐름이 조금 더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목 두파산의 요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주제의식과 연결된 거니까 어떤 표면적인 어떤 제목상에 드러나는 우리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옥임과 정에 모친 그리고 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요런 것들은 요런 어떤 등장인물들의 성격 이후에 이제 우리가 나오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런 류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작가는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한 걸까? 라고 하는 이 숨은 주제를 찾는 거는 조금 이후의 활동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8번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상의 특징과 그리고 이 3번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의식 간에는 관계가 있다 보니까 8번과 3번은 조금 후순위로 배치가 되되 어떻게 보면 표현상의 특징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고자 한 거니까 요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도 괜찮은 만한 질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을 준비하시면서 순서를 조금 바꿔가시면서 이제 수업 진행하시는 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팀에서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작품의 어떤 줄거리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작품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어떤 등장인물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정리해 가면서 점차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욕망들 그리고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황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주제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단계별로 심화된다는 느낌으로 좀 배치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제작하실 때 어떻게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도가 더 잘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질문 있는데요. 네네, 음, 그 자연주의이기 때문에 작가가 당시 상황을 비판하는 것이 의도고, 그래서 네네,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네, 여기서는 인물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 인물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시대 상황을 비판한 거라고 정리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자연주의 계열에서 사실주의로 넘어가면서 이게 지금 결국 이 얘기로 결국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제가 그냥 제 짧은 어떤 식견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 자연주의 계열하고 사실주의 계열이 조금 다른 이유는 자연주의가 사실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과도기인데 사실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소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소설은 도대체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소설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소설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안 맞는단 말이죠.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뭔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연설문도 그렇고 많은 이제 신문 기사도 그렇고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에 대한 진리를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안 맞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 소설이라고 하는 걸 단순히 재밌는 이야기, 신변 잡기 정도로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문제 제기가 문단 내부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게 나오냐면 네.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이 전형성이라고 하는 거, 이 전형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구체적인 인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내부에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물들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오김, 정예, 모친 이렇게 특수한 인물이 아니에요. 이 특수한 인물이 아니고 사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그 어떤 그때 당시의 시대를 반영하는 어떤 그때 당시의 시대에는 옥인과도 같은 인물도 있었을 테고 정예 모친과도 같은 인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일반적인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그런 1000명, 100명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인물들이 전형성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메시지로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구체적인 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 인식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인물을 전형성을 확보하려면 가장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게 사실주의라고 하는 경향이거든요. 리얼리즘. 이런 류의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인물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당대 시대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어떤 배경 묘사도 사실적으로 하면서 인물이 가지고 있는 전형성을 극대화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우리 사회에 전달해야만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자. 이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실주의 작가들의 특징이고 염상섭도 그렇기 때문에 옥임과 정리의 모친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입체적이고 굉장히 이제 묘사를 좀 심리 묘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되게 디테일하게 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건 옥인과 같은 인물은 참 나쁘다. 정예모친과 같은 인물은 참 선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당시에는 옥인과 같은 인물, 정예모친과 같은 인물들이 수두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저 근데 그러면 저, 어, 네네. 어, 아, 먼저 시숙이랑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면요. 네네. 시숙에서는 그 두 인물을 모두 비판하잖아요, 작가가. 네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비교해서 이거랑 엮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엮어서 설명해 주는 거요? 네. 엮어서 설명해 주는 거? 그럼 이게 작가 특성에서 기인하는 거죠. 작가 특성에서 기인하는데, 이제, 채만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풍자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세태를 묘사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리고 어떤 정신, 어떤 비판적인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풍자라고 하는 기법을 많이 활용하는 인물인 거고요. 그래서 이 풍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어린 아이가 아저씨를 비판하는데 이 아저씨 역시도 굉장히 치부가 많은 인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 지식인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대 시대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아내를 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도덕적이지도 않은 인물로 나오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워낙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이 실제로 유학을 갔다 오면 기존의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여성과 자유연애를 꿈꾸는 것들이 워낙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도 오기미가 뭐 자유연애니 뭐 이런 것들이 떠드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 유행, 그리고 어떤 시대 정신,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린아이가 아저씨를 비판하는데 그 비판이 일리 있게 느껴지지만 그 비판의 대상, 그 비판을 하는 주체 자체가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풍자의 묘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지점은 네네. 지금 정래모친이나 오김도 네네. 이 시대의 전형적인 인물이었지만 네네. 그 치숙에 나오는 나와 삼촌도 네네. 아저씨도 그 시대의 전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인물이죠. 근데 염상섭은 인물을 비판한 게 아니라 시대를 비판한 거고 네네. 최만식은 이 각자의 캐릭터를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네네. 나누어지는 지점을 어떻게 설명하는 음, 걸지? 캐릭터를 비판했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류의 어떤 인물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 뭐 이게 계속 길어져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이와 그리고 이제 아저씨가 나온다고 이렇게 둘로 해볼게요. 아이 같은 경우에도 모자란 면, 부도덕한 면이 있고, 아저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모자란 면과 부도덕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덕적 우위를 느껴요. 그렇죠? 독자들은 이 인물들에 비해서 스스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대상들에 대해서 어떤 풍자의 기법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실제로 바라보는 인물들이 도덕적 우위를 느껴야 풍자가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아이가 모자란 면과 부도덕한 면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강점기의 어떤 우민화 정책 때문인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아저씨 역시도 개화된 지식인이지만 아저씨가 무기력하게
그리고 무능력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이 여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역시도 아이를 비판하고 아저씨를 비판하는 게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둘이 가지고 있는 모자라고 부도덕한 면이 있어서 우리가 되게 깔보고 비판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도덕적 우위를 갖는 풍자의 기법을 살리기 위해서 얘네들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기법상의 문제예요, 그건. 그러니까 왜냐하면 풍자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우리가 그 대상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대상들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비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풍자의 기법을 통해서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거, 요거 자체가 의도였느냐? 라는 걸 물어본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도 굉장히 성실하고 어떻게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인물이었고 아저씨 역시도 아저씨의 방식대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인물이었던 거죠. 근데 둘 다 굉장히 모자란 인물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그 두 인물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기본적인 한계 때문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모자라 보이고 아저씨도 모자라 보이는데 사실 이 두 인물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인물들이었다면 이렇게 어리석고 모자라게 보였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어차피 얘기하고자 하는 건 어떤 사회, 시대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죠, 결국. 그리고 이제 이 두 인물 역시도 전형적인 인물인 거죠. 일제강점기 우민화 정책에 절어있는 인물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지식인을 대표하는 인물인 거죠. 네네.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 여기 위에 네네. 아까 인물들 설명해 주실 때 네네. 그 인물들 오김이랑 정리 무친이 그 전형성을 띈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게 이 자연주의 소설의 특징이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자연주의 소설의 특징인 건 아니에요? 네네. 여기서 하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했는데 네네.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개성적인 인물이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맞냐고 들어봐 주세요. 소시민적,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는 소시민적 전형성을 띠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네. 캐릭터를 개성적으로 빌드업을 했다. 이렇게.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개성적이다, 전형적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집단을 대표하면 전형적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이제 네. 개성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저는. 네. 소설의 주인공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소설의 주인공이 되게 단순하게 묘사가 돼 있으면 우리가 이걸 전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음, 근데 그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전형성이라고 하는 개념,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그거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랑 연결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급적인 개념이에요. 계급적. 그러니까 전형이라고 하는 것도 계급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소시민이라고 하는 개념 있죠. 소시민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게 원래 뿌띠 부르주아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부르주아라고 하는 계급이 있고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계급이 있는데 여기 소시민이라고 하는 계급은 부르주아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고 프롤레타리아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소시민 계급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프롤레타리아랑 똑같거든요. 계급적으로 얘네들은 이렇게 넘을 수 없는 넘사벽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뿌띠 부르주아지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프롤레타리아는 대부분 육체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산 수단이 없거든요. 육체 말고는. 육체 노동자 계층인데
이 소시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에 가까운 지식인 계층들이 여기에 속해요. 근데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하는 건 공산주의적 개념이 아니에요. 중산층은 없는 거예요. 왜냐? 공산주의에서는 간단하게 나누거든요. 생산수단을 소유하느냐,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지식인들은 자기들이 육체 노동자들과 같은 계급에 속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육체 노동자들과 분리해요. 그러면서 부르주아 계급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들어갈 순 없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자본,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유지 발전 시키기 때문에 그 격차를 메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뿌띠 부르주아지들은 부르주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도덕적 우위를 스스로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러면서 비판을 해요. 비판도 해요. 근데 그러면서 내심으로는 나도 부르주아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인물들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소시민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나도 부르주아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소시민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계급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형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집단을 대표해서라고 나오잖아요. 전형성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그래서 성격이 개성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때의 성격은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계급적인 스테이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인물은 되게 성격도 되게 독특하고 되게 재밌는 인물인데 왜 전형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그 전형성이 계급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다 그러냐? 변질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변질되기도 하는데 1930년대, 1940년대 문학사에서는 이 계급성을 전형성이라고 얘기하고 전형적이라는 말을 지금에 비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사용했었는데 그게 이제 문학사가 조금씩 발달되면서 희석되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얘는 개성적이고 얘는 되게 전형적이네. 얘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네. 얘는 되게 복잡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식으로 많이 사용되고는 있는데 원래 의미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사용한 전형성이라고 하는 개념 역시도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에서는 인물들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려요. 네, 복합적으로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개성. 그렇죠. 네. 내면 심리를 어떻게 보면 되게 복합적으로 그려내야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전형성을 획득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소설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소설만이 할 수 있는 길은 구체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인물을 상세하게 묘사하게 돼요. 음.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에 비해서도 뭔가 얘기가 많은 이유는, 저 어제 이제, 어제 이제 수원반포원에서 이제 원장님이 다녀가셨는데, 이제 제가 뭔가,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교재에 반영이 돼 있던가, 뭔가 좀 설명을 좀 해줘야지, 이제 선생님들이 그걸 어떻게 아냐, 그 의도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래, 제가 오늘은, 그러면은 좀, 어, 이거 교재를 만들 때 내 생각이나, 혹은 이제 이 작품을 넣을 때 내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좀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터디는 좀 이후에 요거 문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의견이나 말씀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요거 핵심어 찾기 요거 구조화해서 핵심어 찾기 하는 활동은 좀 어떠셨나요?
뭐 괜찮았나요? 쉽게 근데 애들이 넘어갔어요. 아, 쉽게 세트 넘어갔다. 2에 네네. 세트 2에 세트 2에 10번이요. 세트 2의 10번. 네, 세트 이거 2의 설명을 10번만 한번 어떻게 같이 해서 얘기해 줄까요? 볼까요? 관계수록 이거를 애들이 거의 다 매번 평등사상 뭐 이런 걸로 음, 네, 다 틀리더라고요. 음, 아니면 국가개혁론 평등사상 이거를 집어넣은 관계수록의 핵심어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 이 가치관은. 이걸 아이들이 많이 착각을 하던데. 음, 많이 틀리긴 했는데 저는 유형언이랑 네.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라고 그냥 힌트를 주면 찾아오더라고요. 음. 아,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17세기 조선의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이제 실학자 유영원이 어떻게 보면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 생각을 했겠죠. 사상가들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유영원이 제시한 건 이제 반개수록이다. 그래서 그는 이제 반개수록에서 방대한 국가개혁론을 주장했다. 요거고 이제 이 국가개혁론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 평등 사상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사실 문제는 오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어,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찾기 어려워하거나 그렇다면 뭐 최지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형원과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선으로 그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밀접하게 한번 보고 얘기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해 주면 학생들이 잘 찾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네, 그러면은 요렇게 우리 스터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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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